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지금은 4교시가 진행 중일 텐데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 오늘 4년 만에 노마스크 수능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어와 수학에 대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하고 이슈 전문가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일부 의원들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을 걸고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표적인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이 빠지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상민 의원에게 직접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큐 수능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마무리 잘하고 하. 잘하고 긴장하지 마라.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노래 때문인지 우리가 다 벅차네요. 네. 자, 2024학년도 수능일인 오늘 전국 1,200여 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학생들은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 용산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이 4교시인데 어떤 과목이 시험 중입니까? 네, 오후 4시 반 정도까지는 사회와 과학 탐구 영역과 한국사 시험 등이 진행됩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번 교시를 끝으로 귀가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교문 앞은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인 가운데 아이들을 마중 나온 학부모님 모습도 한두 명씩 보입니다. 오늘 수험생만큼 긴장한 사람이 바로 학부모들일 텐데요. 학부모들은 이른 아침부터 학교에 나와 자식들이 무사히 시험을 치르기를 기도했습니다. 학부모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마음이 이제 울컥하고요. 좀 걱정도 되고 짠하기도 한데 이제 그동안 수고한 거 잘 마무리해서 이제 앞으로 훌륭한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하루 딱 남았으니까 조금 홀바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은 방역 지침 완화로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치러집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 수험생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다만 확진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심은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능을 보는 수험생은 50만 4,5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비율이 35%로 28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가 초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한 가운데 수험생들은 출제 문제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긴장 속에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제주 남영고 시험장 2개 시험실에서 1교시 종료를 5분 앞두고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던 학생 40여 명은 시험실을 옮겨 5분을 추가로 부여받고 시험을 치렀고 2교시도 정해진 시간보다 7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고사장 근처 전봇대에 있는 개폐기가 고장이나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모로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수능 고사장까지 가는 길이 분주했던 수험생들도 많았습니다. 네, 수능일마다 펼쳐지는 진풍경이죠. 늦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경찰차와 오토바이, 심지어는 소방차까지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교문이 닫히기 전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합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배들의 응원전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시각. 고사장 곳곳에서 경찰 오토바이로 이동한 수험생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진짜 저는 계획대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버스가 아예 안 와가지고 그래서 도움을 빌리게 됐는데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경찰차를 타고 고사장까지 이동하기도 했고 소방차까지 나서서 수험생들을 날랐습니다. 고사장을 잘못 찾은 탓에 경찰차 도움을 빌려 다급히 이동하는 수험생도 보였습니다.
마음도 몸도 바쁜 결전의 날, 택시기사들도 수험생들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학부모님이 막 울면서 찾아와서 수험표를 놓고 갔다 애가 빨리 학교를 가야 된다 하고 그래서 도움도 준 적이 있고. 아이를 들여보낸 뒤에야 손목시계를 발견한 어머니는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이 시계를 갖다 줘. 주세요. 시계. 몇 반이에요? 오전 8시 10분을 넘어 교문을 닫으려는 찰나. 후배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겨우 교문을 통과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2분 전, 1분 전까지 교문을 향해 달려서 고사장에 도착한 수험생들. 아침 시간 다소 분주함을 겪었지만 모두의 도움과 응원 속에 고사실에서는 차분히 시험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수능 시험장으로 가는 버스를 놓친 60대 늦깎이 수험생이 경찰 도움으로 무사히 입실하기도 했습니다. 완주군 화산면에 사는 60살 수험생 임모 씨는 오늘 아침 7시 반쯤 고산 터미널에서 전주로 가는 버스를 놓쳤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평소 45분가량 걸리는 거리를 약 30분 만에 이동한 덕에 임 씨는 입실 마감 10여 분 전에 고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일 때 중단됐던 후배들의 현장 응원전도 올해 수능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전국의 고사장이 북적였다고 하는데요. 시험장마다 수능 대박을 외치는 따뜻한 응원에 수험생들의 긴장된 마음이 조금이나마 녹을 수 있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수험생을 향해 뜨거운 환호가 쏟아집니다. 교문 앞이 떠들썩해진 것은 수능 시험을 치르는 선배들을 응원하러 후배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생이어가지고 고3형들 응원차 나오게 되었습니다. 화이팅! 후배들의 현장 응원전은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년 동안엔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 아쉬움을 털어버리듯 올해는 시험장마다 이른 아침부터 수능 대박 또는 수능 만점이 적힌 손팻말을 든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유쾌한 응원 덕분에 시험장을 향하는 긴장된 마음도 조금은 풀릴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 2년 동안 저희 챙겨주시느라 정말 감사했고 이제 이번 수능에서 꼭 좋은 성적 내셔서 저희랑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이팅 하시고 꼭 원하는 대학 붙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수험생 자녀를 바래다 준 뒤 발길을 쉽게 돌리지 못한 학부모는 교문 앞에서 한참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애썼고 사랑해 우리 아들. 가까이 좀 더 있고 싶고요. 그냥 기도 좀 더 하고 가고 싶어서 네. 그래서 좀 더 머물고 있는 거예요. 네. 절이나 성당,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러 온 학부모들로 종일 붐볐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 마음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집에 앉아 있어도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시험 보고 있는 동안에라도 부처님께 조금이라도 더 마음 전하고 정성 기울이고 싶어서. 후배들도 학부모들도 수험생이 공부한 만큼 무사히 치르길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그럼 공부한 만큼 나왔을까요? 이번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갖췄다는 것이 교육과정평가원의 설명입니다. 네, 1교시 국어가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다라는 분석에 이어서 이제 2교시인 수학시험에 대한 분석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수학은 9월 모의평가랑 비교해서 이제 9월 모의평가가 비교적 쉬웠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이번 수능은 어떻게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수학은 9월 모의평가와 대체로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 평가에서 수학은 만점자가 2,520명으로 전년도 수능에 비해 2배 넘게 많았는데요. 이번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 배제에 따라 과도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빠지면서 대체로 9월과 비슷한 수준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최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제들은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업계는 수학 선택 과목 가운데 확률과 통계는 9월과 비슷하지만 미적분과 기하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돼서 수학에서도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치러진 국어도 지문은 익숙하지만 선택지가 어려워서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을 거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국어와 수학이 모두 변별력을 갖추면서 2, 3등급 학생들 가운데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이 보석 청구도 기각을 하면서 최 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대법원도 앞서 진행이 됐던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1, 2심 재판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까? 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또 최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냈던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 21일 2심에서 법정 구속됐고 내년 7월에야 형기를 마치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상고심은 최 씨가 공범과 공모해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는지 여부, 또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최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재판부가 필요한 심리를 모두 진행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해야 하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어기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어 혐의에 대한 법리 오해도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은행에 돈을 맡겨둔 것처럼 모두 4차례에 걸쳐 349억 원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위조한 잔고 증명서 일부를 법원에 제출하고 안 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서 땅을 산 뒤에 등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부인해왔는데요. 공모자에게 은행 잔고 증명서를 건네준 적이 없고 증명서가 소송에 쓰이는 것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데다 재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최 씨의 범행이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현행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증거가 있는데도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동업자 등에게 넘기려고 하는 등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법정 구속 2달 만인 지난 9월 보석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대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직후 자신은 이득을 본 게 없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는데요. 상고심 재판에는 피고인이 원할 경우 출석할 수 있지만 오늘은 법정에 최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일부 의원들이 앞서 들으신 대로 당 지도부를 향해서 강성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촉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죠. 이상민 의원이 빠지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바로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뉴스퀴에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여쭤볼게요. 요즘에 이 제목이 많던데 민주당과 헤어질 결심을 끝내신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뭐 당에 제가 지금 오선에 이르도록 있었는데 그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네. 또 당내에서 과연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또 깊은 회의도 들고 이게 복잡미묘하게 생각이 겹칩니다. 그래서 어쨌든 12월 초까지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고요. 12월 초까지는 제 민주당에 남아서 끝까지 바로잡는데 온 정력을 다 쏟을 거냐 아니면 당 밖에 나갈 거냐 이를 결정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목을 달 때 헤어질 결심 옆에 아직은 물음표를 달아야 되겠네요, 의원님? 예.
자, 12월 초 말씀하셨는데, 자, 그 시간까지 지금 의원님께서 가장 고민하는 지점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을 선뜻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입당한 게 어제 오늘 입당한 것도 아니고 지금 무려 2004년도에 입당해서 지금 5선에 이르렀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당내에서 제가 계속 우리 당의 그 민주당의 결함과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는데 갈수록 그 제가 지적하는 결함의 대상인 주체인 그 이재명 대표 체제가 전혀 뭐 개선의 여지는 없고 네. 지금 그냥 본질적으로는 이재명 당 또 개딸당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을 과연 제가 이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 자기 검열을 자꾸 하게 되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그 정치를 과연 무슨 의미로 해야 되는지 스스로 깊은 또 근본적인 회의도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당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당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어쩌면 당의 터줏대감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현역 의원들 중에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쉽사리 나가는 것이 이렇게 쉽사리 마음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 결심은 하지 않았다. 좀 더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음에 드릴 질문이 지금 고민에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두관 의원이 오늘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자, 이상민 의원을 향해서 껴안을 수 없을 정도로 루비콘 강을 건넌 듯하다.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뭐 껴안을 김두관 의원한테 껴안아 달라고 뭐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선수로 보나 내가 김두관 의원보다 더 선배인데 네.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그런 시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상대에 대해 하는 거를 그냥 단순히 껴안는 것 돌아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결함이 뭔지 지금 국민들 대다수는 방탄정당, 위선적, 내로남불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저 하나 껴안아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매우 잘못된 것이고 그 아주 오만한 생각이죠. 누가 누구를 껴안습니까? 네.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비명계 4인방 의원들이 원칙과 상식이란 이름으로 별도 모임을 출범했습니다. 애초 의원님도 여기에 합류 계획이 있었는데 의견 차이 때문에, 생각 차이 때문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차이라는 건 탈당과 잔류의 차이인가요? 아니, 뭐 그런 차이보다는요. 예. 뭐 큰 차이보다는 당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나 네.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다만 저는 뭐 작년부터 빨리 결심을 해야 된다. 자꾸 질질 끌수록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자칫하다 보면 마치 공청을 흥정하는 듯한 구걸하는 듯. 지금 아까 뭐 포용한다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시각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제대로 좀 당당하게 하려면 결심을 빨리 하고 만약에 당을 나갈 생각이 없다면 네. 당에 끝까지 남아서 당이 그대로 되든 안 되든 온 정력을 쏟아서 당을 바로잡는데 또 결함을 고쳐나가는데 쏟을 거냐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면 당 밖에 나가도록 빨리 결심을 하자 이런 뜻인데 네. 그리고 저는 10여일 전쯤에 그로부터 한 달 내에 제 입장 민주당이 남을 것이냐 나갈 것이냐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12월 초까지는 밝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소위 원칙과 상식 모임인가요? 네. 거기서 낸 성명서의 내용을 보면 네. 당의 공식적으로 뭐 혁신 또는 뭐 등등 이런 좀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좀 먼 듯한 이미 그런 논의는 이미 지났어야 되고 네. 그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어떤 결단 행동이 필요한 때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하고는 입장 차이가 좀 틀리죠. 아, 의원님 잠깐 그러면요.
네. 네. 그럼 자, 이 네 분의 어떤 명분이나 그 혁신이라는 명분은 동의하지만 시점이 늦었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혁신의 내용에서 생각 차이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혁신을 요구할 단계는 지났다고 보는 겁니다. 네. 지금 뭐 그런 주장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뭐 내부 총질이니 뭐 배신자니 또는 뭐 징계를 운운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 저를 포함해서 거기 계신 의원들 또 다른 의원들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이제 다시 또 무슨 혁신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만약에 혁신을 계속 요구하고 되든 안 되든 당에 남아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은 당에 남고 도저히 당에 있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결심을 해서 빨리 행동을 해야 될 거고 네. 이것이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뭐 남아 있는 분들도 그렇고 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예측 가능하게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자 그러면 이들을 향해서 친명계 입장에서는 결국은 명분은 혁신이지만 본질은 공천 갈등이 본질이다. 그러니까 공천 불이익에 대한 우려 해소 여부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역이용 당하고 있는 거죠. 소위 그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비판의 소리, 자아 비판, 당 잘해보자는 이런 얘기들을 네. 마치 공천 갈등, 공천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까 미리 뭐 그를 흥정하기 위해서라든가 네. 그거에 대한 방패막이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역이용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행동을 결심해서 기든 아니든 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쪽이고 오늘 성명되신 분들은 네. 조금 더 당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하는 겁니다. 네, 쭉 말씀을 들어봐도 조금 갸우뚱거려지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가끔 이 의원님께 단답형 질문 드리는데 아까 저 네 분과 이상민 의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시기와 방법, 뭐 결단 여부 뭐 이런 네. 것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민 의원의 선택지 가운데 이제 여러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또 한 가지 이제 국민의힘까지 포함돼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같은 건가요? 같은 입장이신 건가요? 당연히 민주당에 남을 것이냐 나갈 것이냐를 거치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네. 제가 어디를 가겠다 또는 어디를 안 되겠다 이런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그 다음에 논의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문제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뭐 그래서 사회자께서 그럼 국민의힘에 가는 것도 배제하지 않느냐.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내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겪는 마음의 고생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기존에 하신 말씀 중에 민주당을 향해서 개과천선 가능성이 1%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뉴스큐에서 여기 나오셔서 대담을 해보면 이상민 의원이 굉장히 국민의힘을 향해서 비판적인 시각이었는데 자 그러면 민주당이 개과천선 가능성이 1%도 없는데 그거보단 국민의힘이 지금은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하여튼 지금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있고 그동안 뭐 소위 쓴소리 또는 뭐 내부 총질 뭐 별의별 소리 다 들으면서까지 해왔던 것은 제가 몸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잘 되고 여기서 저의 정치적 꿈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당 밖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한 제가 뭐 방송에는 그대로 인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욕설하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패정당, 내로남불, 위선적 이거는 오랫동안 찌들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결함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맹종 전혀 비판, 내부의 자아 비판이나 이런 소리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그리고 성역화하고 이거는 뭐 비단 이재명 대표 체제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차곡차곡 고착화되어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신당 합류 카드 질문인데 이 전 대표하고 만나고 나서 이쪽 카드에 대해서 좀 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였는데 최근에 의원님이 지향점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얘기인가요? 아니 근데 그 이준석 전 대표하고 밥 먹는 건 그냥 일상적인 정치인들 사이에 밥 먹는 자리였습니다. 네. 무슨 신당 계획하거나 협의하는 자리도 아니었고요. 이현주 전 의원과 그 이준석 대표가 그 부산에서 토큰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며칠 전에 앞서서 이제 밥을 먹은 거고 그때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였지. 네. 뭐 이준석 신당이 뭐 실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런 거를 더구나 제가 뭐 협의를 하거나 뭐 기획하거나 또 한 건 아니고 오히려 제가 이준석 전 대표한테 그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하면서 쫓겨나다시피 한 상황에서 다시 뭘 해보겠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제3자가 볼 때는 무용하다. 그러니까 신당을 차려서 열심히 한번 읽어서 그 10년, 20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했죠. 네, 그때 얘기를 해봤을 땐 좀 어떻습니까? 이제 가상입니다만 만약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같이 어떤 정치 행동을 했을 때 얘기가 잘 통할 것 같던가요? 합류를 전제로 해서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제가 대화를 하면서도 뭐 합류를 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타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면서 당에 대한 각자의 놓여 있는 뭐 입장이라든가 뭐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던 것이고 그거는 뭐 그 한순간에 한 번 만나가지고 제가 이준석 전 대표를 정식으로 만나서 뭐 얘기 나눈 거는 처음인데 그전에는 에서 오다가 다 이렇게 만나고 한 거였지만 얘기를 나눈 건 처음인데 제가 어떻게 섣불리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자 끝으로 지도부는 일단은 내부 의견 조율이 좀 지도부의 몫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데 지도부와 좀 다시 얘기를 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느 경우나 대화를 닫아놓고 있을 수야 있겠습니까? 저 정치인이라는 것은 늘 소통을 해야 되고 그거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분은 그 당 대표나 당 지도부에 요구하는 조건이 뭐냐 그러는데 제가 무슨 조건을 걸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판단하건대 주체적으로 볼 때 당에 남는 것이 저한테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할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과 말씀 나눠보니까 아직은 좀 더 고민이 많아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거취 관련해서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YTN에서 보도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일종의 신호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그런 것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혁신위에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로 당이 시끄럽다는 질문에 당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의 갈등을 묻는 말에는 분위기가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잘못하면 당무 개입이라고 할 테니 관여는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 북한 미사일 도발 당시 주식 거래와 골프 의혹 등이 불거진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아주 전문적인 직업이란 특수성도 잘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에이펙을 계기로 만난 미중 정상,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4시간이 넘는 긴 대화를 갖고 이 양국 간 군사대화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세계 2강의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지만 타이완과 수출 통제 문제를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외곽의 100년 된 저택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시진핑 주석을 맞는 바이든 대통령. 짧은 악수를 나눈 뒤 회담장으로 향한 두 정상은 세계 2강의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We have to ensure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lict. And we also have to manage it responsibly, that competition. That's what the United States wants and what we intend to do. 想改变
对方也是不切实际的。冲突对抗的后果是谁都不能承受的。 4시간 넘는 만남에서 두 정상은 업무 오찬과 정원 산책까지 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미중 양국은 지난해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끊어졌던 양국 간 고위급 군사 대화와 군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hat's been cut off, and it's been very worrisome. That's how accidents happen, misunderstandings. So we're back to direct, open, clear, direct communications on a direct basis. 좀비 마약인 펜타닐 확산을 막고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한 타이완 문제를 놓고는 양측이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이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행동으로 보일 것을 압박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내년 1월 치러지는 타이완의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은 중국이 핵 전력에 있어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미국의 일방적인 수출 통제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That we object to Beijing's non-market economic practices and disadvantage American businesses and workers.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향후 후속 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통을 이어가길 바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타이완 통일 의지를 강조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직후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국 쪽 발표문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모두 발언이나 미국 쪽 발표 내용이 없는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먼저 타이완 문제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또 반드시 통일할 것이라고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면전에서 타이완의 무기 제공을 중단하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를 두곤 중국 인민의 발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미국부터 일방적인 제재를 풀고 중국 기업에 공평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CEO 서밋 만찬에 참석해서 연설도 했다고요? 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애플 팀 쿡 등 내로라는 미국 CEO 수백 명이 참석하는 갈라 만찬입니다. 참가비만 $2,000, 우리 돈으로 260만 원이 넘습니다. 특히 시 주석이 앉는 8명짜리 헤드 테이블 가격은 $4만,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시 주석은 기업인들 앞에서 중미 관계의 희망은 국민에 있고 그 기초는 민간에 있다고 연설했습니다. 민간 기업엔 유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미국 정부를 향해서는 뼈 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관 분리 대응 전략입니다. 中国无意挑战和取代美国，同样，美国也不要干涉中国内政。 네,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다시 독재자라고 불렀다고요? 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바이든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 주석을 여전히 독재자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건데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Well, look, he is. I mean, he's a dictator in the sense that he is a guy who runs a country that is a communist country that's based on a form of government totally different than ours. 네, 바이든은 지난 6월에도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불렀고 당시 중국은 정치적 존엄에 대한 공개적 도발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방금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선 무책임한 정치적 조작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어 중미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꿍꿍이를 품은 자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바이든의 돌발 발언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애써 만든 대화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수위를 조절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부대 행사인 CEO 서밋 기조연설에 나서 에이펙이 중심이 돼 세계 경제의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또 팀쿡 애플 CEO와도 깜짝 만남을 가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흔들며 연단 위에 오릅니다. 역내 주요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비즈니스 포럼 에이펙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과 디지털 등 분야에서 에이펙이 중심이 돼 연결성을 가속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에이펙 최우선 협력 과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안보의 문제이고 기업 차원에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 역내 공급망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보다 선제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후엔 깜짝 만남도 성사됐습니다. 저도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팀쿡 애플 CEO와 첫 만남이 이루어진 건데 반갑게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30분가량 비공개 접견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혁신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도전하는 미래 세대와 만나 응원과 격려를 전하는 등 첫날부터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혁신적인 연구에 실패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그 R&D 정책을 지금 바꿔나가는 중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첫날 행보의 방점은 경제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첫째도 둘째도 민생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도출해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향후 실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사거리 측면에서 유사시 괌을 포함해 유엔사 후방 기지와 주일 미군 기지에 대한 타격 등을 위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북한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1BM용 고체 연료 엔진 개발을 러시아가 돕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실러 박사는 북한이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한 다음 이번 시험을 했다면서 이는 옛 소련의 방식과 동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 로버트 슈머커 박사도 IRBM용 고체 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 성공이 통상적으로 수십 번의 시험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북한은 갑자기 성공을 발표했다면서 유사한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네, 싱가포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에서 엔진 결함이 발생을 해 승객 20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싱가포르에서 인천으로 출발한 항공기 우측 엔진에 결함이 발견돼 새벽 4시 20분쯤 싱가포르 공항으로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항공편에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승객 279명이 타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아시아나 항공은 오늘 낮 12시 인천에서 대체 항공편을 투입했고 우리 시각으로 저녁 7시 50분쯤 싱가포르 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멋지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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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들 2년 동안 저희 챙겨주시느라 정말 감사했고 이제 이번 수능에서 꼭 좋은 성적 내셔서 저희랑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대학 붙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딱 문 앞을 나서기 시작하면서 기분이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해서 다 컸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아들 대박나라 화이팅!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진짜 저는 계획대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버스가 아예 안 와가지고 수험생분들 모두들 화이팅 하십시오. 꼭 잘 보시길 바랍니다. 민서가 엄마가 그동안 너 잘 준비했으니까 하던 것만큼만 아자아자 화이팅! 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전국 84개 시험지구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수험생들 한창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있을 텐데요. 네, 킬러 문항 배제가 예고됐던 만큼 적절한 변별력 또 난이도를 갖출 수 있을지 관심이 컸는데요. 이번 수능에 대한 평가,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공교롭게도 지금 딱 4시 37분, 이제 4교시가 끝날 탐구 영역 시간이 네. 끝나는 시간이에요. 네, 끝날 시각이고 오후 5시 45분에 다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제2외국까지 해서 그때 끝납니다. 네, 잠깐 한번 저희가 정리한 시간표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5교시는 5시 45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예. 네. 자, 이번 그 수능에서 사실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된 부분 킬러 문항이 출제될 것인가 이 여부였는데 정문성 출제위원장은 킬러 문항은 없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이 잘 지켜졌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국어와 수학을 보고 왔는데 예. 국어 수학은 맞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게 출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고난도 문항은 안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과목별로 보겠습니다만 킬러 문항은 없는데 어려웠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킬러 문항 보통 우리가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준킬러 문항을 그냥 고난도 문항으로 얘기하는데 네. 킬러 문항 한두 개를 빼면서 준킬러 문항을 더 늘린 거죠. 결과적으로 그거 가지고 변별력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문성 출제위원장이 킬러 문항이 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뜻은 결국에는 초고난도가 킬러 문항이다 이 얘기를 네, 킬러 얘기하는 문항의 거죠. 정확한 뜻은 초고난도 문항. 그러니까 예. 정답률이 보통 20% 이내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준킬러 문항은 그냥 고난도라고 얘기하고. 물론 난이도라는 건 상대적인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초고난도는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을 기준으로 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고난도 문항은 웬만하면 풀어내는데요. 초고난도 문항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포기하고 최상위권 애들만 풀어내는 것이 초고난도 문항이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1교시 국어 영역. 출제 본부는 교과 과정과 교과서에 기초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이 없었고 변별력을 확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국어 영역이 어려운 이유가 지문이 길이가 길거나 읽어내야 할 정보량이 많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지문 길이는 짧게 하고 문제에다가 일종의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가입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문은 가벼운데 문제가 어려웠다. 그래서 초고난도 문항은 없지만 고난도 문항이 꽤 있었다. 이렇게 판별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언어 영역 선생님이셨잖아요.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보시기에 오늘 이번 그 문제를 보시기에 좀 변별력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세요? 변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불 이런 걸 떠나서 예. 적어도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이 출제가 잘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익숙한 지문도 답 선택이 쉽지 않았다. 이건 어떤 말인가요? 그게 이제 지문은 익숙한데 네. 문제에서 적용하기나 추론하기 문제를 많이 내면 접근이 어려운 거죠. 그럼 평소에 어떤 지문과 답지를 네. 정보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복잡해지면 어려워집니다. 평소에 어떤 연습이 좀 되었던 친구들이 유리한 건가요? 학생들이? 그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다뤄본 아이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 수능 시험이라는 것 자체도 연습을 하면 느는 게 수능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에 취약점 있는 수험생들은 그 문제를 열심히 풀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문이 익숙했다라는 거는 EBS와 연계가 잘 됐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EBS 교재에 의해서 50% 연계가 됐는데 평가원 발표대로 소극적 변형을 한 거죠. 그러니까 EBS 교재를 많이 바꾼 것이 아니라 적당히 변형을 하면서 체감 연계도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볼 때 이거 EBS 교재에 있는 거네? 라고 쉽게 느낄 수 있게 문제를 출제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수학도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가 비슷한데 EBS 현장 교사단 분석에 따르면 역시나 킬러 문항은 배제가 됐지만 변별력을 확보했다 이런 평가인데 아까 보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제가 수학 교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여러 가지 성취 기준이 포함돼서 복잡하게 꼬이면 문제가 어려운데 네. 이번에 수학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뭐 적당히 꽈다. 그러니까 완전히 꼬지 않고 적당히 꽈서 말하자면 초고난도 문항은 아닌데 고난도 문항으로서 문제가 나왔다. 그것이 이제 보통 수학 같은 경우는 초고난도면 수험생들이 포기해버리거든요. 안 풀어버려요. 근데 고난도 문항은 보면 풀릴 것 같으니까 풀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고난도 문항이 없어도
변별력 확보는 가능한 겁니다. 네, 보통 이제 9월 모의 평가를 마지막 점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 이번 수능도 9월 모의 평가와 비슷했을 때는 지금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는 좀 어떤 수준인가요? 그 출제위원장께서는 이제 9월 모의 평가의 기준을 두어서 출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국어인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더 어려웠던 것 같고 수학도 좀 어려웠던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어와 수학은 9월보다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약에 된 게 나중에 확정이 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려워진 걸까요? 모의 평가보다 어려워진 고난도 문항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준 킬러 문항이 여러 문항이 되면서 시간 소요가 많아서 어려워진 것이죠. 준 킬러 문항이 많았다면 누구에게 유리해진 건가요? 참 어처구니는 답변 같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유리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수학 같은 경우도 1등급 내에서 아마 벌어질 것 같다는 수학생들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상위권 수험생하고 중상위권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초고난도가 없다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조금 불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점자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아마 많아도 아마 지난번 9월 모의 평가보다는 적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는 이제 언어 같은 외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작년 영어 듣기가 좀 속도가 빨라서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영어는 조금 9월도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쉬워질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뭐 두고 봐야죠. 아마 평가원의 목표는 9월 정도를 목표라고 냈을 겁니다. 예, 늘 이렇게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번 수능은 뭐 물수능이었다, 불수능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곤 하는데 일단은 국어와 수학이 9월보다 좀 어려웠다는 점에서는 물수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번 YTN 나왔을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없다고 그래서 물수능은 아니다. 그럼 오산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수능은 아닌 것이고요. 불수능까지는 안 갔다. 그러니까 물수능과 불수능의 가운데쯤 있다는 얘기니까 킬러 문항 없이도 변별력이 확보가 됐다라고 지금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체감 난이도로.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가채점을 해보면 내일 아침의 상황은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히나 이번 이제 수능을 앞두고 화두가 하나가 킬러 문항 배제였고 또 하나는 이제 N수생 비중이 급증한 게 변수로 꼽혔는데 N수생의 학력 그 수준에 따라서 이제 수능 점수를 포함해서 결과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을 텐데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출제부터 N수생이 많아지면 영향을 끼칩니다. N수생이 많아지면 약간의 난도를 올리는 것이 출제의 관행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재학생들이 불리하다 보면 수능 최저를 재학생들이 맞추는 데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시 모집의 졸업생들을 피해서 수시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학생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럼 소장님 보시기에는 N수생이 많으면 정말 재학생이 불리한 겁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오해가 많은데 N수생이라고 무조건 공부를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N수생이 많다고 해서 뭐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이과 통합형 체제로 치러지는 세 번째 시험인데 특정 선택 과목 유불리 논란이 이번에도 반복될 거란 관측이 있거든요. 유효한가요? 출제위원장은 그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노력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과 수험생들이 많이 치르는 미적분 기하,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최종 조정 점수에서 확률과 통계나 이런 것보다 좀 점수가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생들의 유리함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사회탐구, 과학탐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사탐이 과탐보다 어렵게 나오면 그 문이과 그 격차가 좀 줄어드는 양상을 띌 수 있습니다. 아, 사회가 어렵게 나오면. 네, 그래서 사회탐구의 편점수가 올라가면 좀 좁힐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과생들이 여전히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점수의 기본적인 틀 자체가
어려운 과목이나 학습량이 많은 과목에게 이점을 주는 점수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이과생들이 이른바 이제 문과 쪽으로 문과 계열 학과에 지원하는 그 문과 침공 현상 계속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네,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그 이과생들이 문과 모집단으로 지원하는 교차 지원은 아마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수험생들 얘기가 좀 궁금하네요. 시험이 어땠는지, 정말 킬러 문항이 없었는지, 체감하는 게 어땠는지 궁금한데 아마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가채점을 하게 될 텐데 가채점 하는 과정에서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제 보통 수험생들이 수험표 뒤에다 적어가지고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럴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것처럼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고 오거든요. 네. 근데 기억이 명쾌하지 않으면 틀리게 네.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이거 맞은 기억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치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점수가 높을 줄 알았는데 낮게 나오는 것보다 낮을 줄 알았는데 높게 나오는 게 더 기분도 더 좋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일단은 국어와 수학만 지금 출제 경향이 분석됐기 때문에 나머지 과학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수능과 가장 이번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떤 점이 좀 달라질지 일단 킬러 문항 배제 후 첫 수능이거든요.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된 것이 분명하고 또 적당한 변별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사회탐구, 과학탐구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평가원은 나름대로 목표를 달성한 것이 아닌가. 현재까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만 오늘 저녁에 채점해보면 내일 아침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만기 UA 교육평가 연구소장과 함께 오늘 수능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는 검정고시를 통과하면서 시험을 준비해온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교도소 안에 고사장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선 맹장 수술을 한 수험생이 병실에서 시험을 치르기도 했는데 이 내용은 조용성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국계다 친문 6개를 통과한 뒤에야 수능 고사장이 나타납니다. 서울 남부교도소에 차려진 이곳에서는 소년 수용자 교육시설인 만델라 소년학교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수감 중인 상태에서 교육부 감독관을 앞에 두고 수능을 치른 사례는 있었지만 교도소 안에 정식 시험장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입 수능반 시험을 통해서 꼭 나가서 사회에서 복귀해서 어떻게든 한 번 더 사회에 일어나서 섞여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의지는 좀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있는 이 병원에는 급히 예비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수능 하루 전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한 뒤 입원 중인 수험생을 위해 병실 안에서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교육지원청은 시험 감독관 3명을 파견했고 다른 병실의 환자들은 TV를 끄고 정숙을 유지해 수험장 같은 분위기를 만들도록 도왔습니다. 군복무를 하면서 수능 준비를 한 수험생들도 군복 차림으로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휴가나 공용 외출을 신청해 응시한 군인도 복장은 자유지만 시험장 내 모자 착용은 금지됩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시작 전에 경련을 일으킨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귀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비와 함께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등 내륙 기온이 다시 영하로 떨어지고 또 곳곳에 올가을 첫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추위와 눈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수능 추위는 없었지만 비바람이 강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하권 입시 한파는 없었지만 오후에 비가 확대하면서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구름이 전국으로 확대한 가운데 내륙 체감온도가 5도 안팎에 머물고 있어 쌀쌀합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하는 밤부터는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40도에 달하는 더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내륙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내일 아침 영하 1도, 주말인 모레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는 주말 아침 영하 10도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다시 이틀 정도 겨울 추위가 심수를 부릴 걸로 예상되는 만큼 큰 기온 변화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추위와 함께 첫눈 소식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내륙은 비가 내리지만 기온이 낮은 산간에서는 눈이 내려 쌓이고 있습니다. YTN 재난 시스템 이다스 화면에 잡힌 산간 지역 눈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북 무주 덕유산 설천봉입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산 정상이 온통 하얀 눈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이 눈발이 강한 탓에 실시간 화면이 다소 흐려졌지만 뿌연 시야 사이로 보이는 하얀 눈길과 주변 풍경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태백산 천재단입니다. 이곳도 덕유산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눈이 내려 산 정상을 하얗게 뒤덮은 모습이고요. 강한 바람에 눈발이 날려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모습입니다. 강원과 호남에는 내일 새벽까지 눈이 지속할 가능성이 커 출근길 산간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륙으로 내리는 비는 밤부터 점차 잦아들겠지만 서해안은 밤사이 또 한 차례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새벽부터 다시 비나 눈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서해안에는 모레 오전까지 최고 10cm의 눈이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도 내일 오후부터 올가을 첫눈이 예고됐는데요. 경기 남부에 1에서 3cm, 서울에도 1cm 안팎이 예상돼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이는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우리 일상과 산업 곳곳에 스며들면서 머지않아 사라질 일자리들도 있습니다. 과거 산업용 로봇과 소프트웨어가 학력과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한 것과 달리 AI는 고학력, 또 고소득자 일자리를 더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올리면 모의 면접을 진행해주고 업무에 쓸 코딩을 뚝딱 내놓는가 하면 알아서 상업용 광고까지 제작해줍니다. 인공지능, AI가 더 발달한 미래에는 어떤 일자리부터 사라지게 될까? 한국은행이 현재 AI 기술로 수행 가능한 업무가 개별 직업에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해봤습니다. AI 노출 지수 상위 직업은 환경, 화학, 금속 재료공학 기술자, 기관사, 발전장치, 상하수도 재활용품 처리 장치 조작원 등이었습니다. 특히 의사, 한의사, 회계사, 자산운용가, 변호사 등 고학력, 고소득 근로자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용 로봇이 등장했을 땐 기관사, 가사도우미, 환경미화원, 하역 근로자, 소프트웨어가 개발됐을 땐 촬영, 음향, 영상기사, 검표원, 재단사 등의 업무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과 대비됩니다. AI 같은 경우는 반복적 육체적 업무를 대체했던 과거 기술인 산업용 로봇이나 소프트웨어는 다르게 비반복적 인지적인 분석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하는 고학력 고소득 일자리를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가사도우미, 집배원, 성직자,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대학 교수, 영상 공연 관련 종사자, 경비원 등은 노출 지수가 매우 낮았습니다. 지수 상위 20%에 속해 대체 가능성이 큰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2%에 해당하는 341만 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AI 시대에도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은 여전히 중요한 전문 기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기술과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이른바 소프트 스킬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사팀은 내다봤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우리나라 의사 한 명이 1년에 진료하는 환자 수가 6천 명 이상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최근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 자료를 보면 2021년 한국의 1인당 진료는 6,113명으로 32개 나라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2위인 일본보다 1,800여 명이 더 많았고 전체 평균인 1,700여 명과 비교해보면 3.4배가 많았습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지출이 전체 의료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보장성은 62%로 32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고 가구 소비 중에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1%로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네, 부쩍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물가 상황 속에도 올해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30만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전통시장은 30만 1,000원, 대형마트는 좀 더 비싼 36만 6천 원 수준인데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소폭 줄었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무더위 탓에 채소 등의 수급 불안이 컸지만 가을 이후 주요 재료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여파로 가격이 폭등했던 천일염은 정부가 비축 물량을 풀며 오름세가 가라앉았습니다. 천일염은 역대 최고 수준인 10,000톤을 전통시장, 마트 등의 시중 가격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할인하여 공급합니다. 10kg 기준으로 시장 가격은 3만 원입니다만 1만 원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배추는 한 포기에 4,000원, 작황이 좋았던 무는 한 개에 1,5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마늘 역시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10% 정도 내렸습니다. 가격이 치솟았던 고춧가루 역시 김장을 앞두고 공급량이 늘면서 가격이 일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정부가 고물가 대응을 위해 지원 예산도 늘린 만큼 비용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김장 비용은 3년 연속 하락했는데요. 농수산물 할인 지원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할인 혜택, 그리고 대형마트 할인 행사 등 각종 추가 할인을 적용하면 지금 예측 물가 수준보다 20% 가까이 더 저렴하게 김장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로 올해 김장 적기는 평년보다 이틀에서 나흘 정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과 중부지방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남부지방은 12월 초에서 12월 중순이 김장하기 좋은 때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 상승세도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0.5%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0.1%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밑돈 데다 5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입니다. 미국 경제를 탄탄하게 지탱해오던 소비가 7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0월 소매 판매가 7,050억 달러로 지난달보다 0.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미국 전체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경제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원달러 환율이 열흘 만에 다시 1,300원 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3.9원 내린 1,296.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내려온 건 지난 6일 이후 열흘 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06% 오른 2,488.18로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도 어제보다 0.22% 오른 811.11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전셋값도 상승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습니다.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2%로 하락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1% 올랐지만 상승폭은 지난주 0.12%보다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원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희망 가격 차이가 커지고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정부가 경기 구리와 오산을 포함해서 전국 5개 지구에 신규 택지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는 2027년에 첫 사전 청약이 시행되는데 어떤 입지인지 또 공급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경제부 윤혜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에 이래저래 경기도 도시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들썩이고 있는데 정부가 어제 신규 택지 후보지 5곳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곳들일까요? 네,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이 주택 수요가 높은 전국 5개 지구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신규 공공택지 발표이자 공급 규모로 따지면 가장 컸습니다. 우선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가 높은 구리, 토평 2지구에 18,500가구를 공급합니다. 또 화성과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에 위치해 있는 오산 세교 3지구에도 3만 1,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이곳은 오는 2025년 KTX가 개통될 예정이고 현재 추진 중인 GTX C노선도 연장될 예정이라 매우 교통이 확충이 좋다고 평가받는 곳입니다. 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에 인접해 IT 인재들의 주거지 공급에 필요한 용인 이동지구에도 16,000가구가 공급됩니다. 비수도권도 2곳이 선정이 됐는데요.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서서 주택 인구는 크게 늘었지만 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청주 분평 2지구 9,000가구, 제주 화북 2지구 5,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14,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신규 택지 입지를 좀 살펴보면 인근에 산업단지도 있고 또 교통망도 어느 정도 갖춰진 곳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택을 많이 지어놓아도 주변의 교통 환경이 어려우면 이 수요가 없기 마련인데요. 경기 김포나 인천 검단 등 기존의 2기 신도시 사례들을 보면 인구는 급증했지만 지하철과 버스 같은 이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 교통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교통망 확충이 이번 신규 택지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도 교통에 특별히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과 가장 가까운 구리 토평 2지구는 내년 6월에 개통되는 별내선 장자 호수공원역이 불과 350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강변북로와 수도권 제1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또 오산 세교 3지구도 오는 2025년에 오산역에 KTX가 개통될 예정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추진 중인 GTX C 노선도 연장될 예정이라 이 교통 호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된 모든 지구가 이 교통의 여건이 충분히 확충될 수 있도록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교통대책 수립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선교통 후 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신규 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하여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 지정 후 1년 내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통도 좀 정비해야 되고 이런 얘기 나와도 시간이 좀 꽤 걸리는데 사전 청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네, 통상 이 신규 택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 주택을 공급하는 데까지는 4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이번에 발표한 택지들은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이 모두 완료가 될 예정인데요. 네. 이듬해 승인을 거쳐서 오는 2027년에 첫 사전 청약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하지만 각종 행정 절차와 토지 수용 또 보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실제 입주는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원주민들과 보상 이전 문제도 역시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신규 택지 지구들의 경우 지역 여론이 좋고 또 단체장들도 찬성을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기 때문에 네. 보상 문제나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2027년 사전 청약이 목표인 거는 결국에 좀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한데 좀 먼 얘기처럼 들리는데 요즘 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서 공급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발표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정부가 이번 신규 택지를 발표를 할 때 이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커지고 있는 공급 불안인데요. 지난해부터 건설 경기가 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과 인허가가 크게 줄면서 이 당장 2, 3년 뒤에 공급난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도 크게 뛰면서 분양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3,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0.5%, 또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15%나 상승한 건데요. 이렇게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고 최근에는 또 대출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흥행 돌풍을 좀 이어갔던 분양 시장도 조금은 주춤하고 있거든요. 지난달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5대 1로 지난달 77대 1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했습니다. 분양가가 크게 뛰고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 공급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난 9월 말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놨고 이번 신규 택지 발표도 일어난 후속 조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공급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입지를 선정했고 이 현실 가능한 이런 수치를 밝혔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인근의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산업 단지가 밀집해 있어서 이 개발 호재도 있고 또 주거 수요가 충분한 택지를 선정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한계도 뚜렷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들은 입주가 최소 2030년 이후가 될 거라서 당장 공급 불안을 불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또 구리토평 2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서 이 서울의 수요를 다 흡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원자재 값과 공사비가 급등해 부담을 느낀 건설사들이 쉽사리 택지 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이 얼마나 참여를 해줄지도 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 신규 택지지구 한두 곳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지속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최근 정치권에서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총선 앞두고 아무래도 수도권 표가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여야가 모처럼 또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정확하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인데요. 말 그대로 일기 신도시와 같은 오래된 도시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더 쉽게 용이하게 해주는 특별지원법입니다. 택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 대상인데요. 특별법이 통과돼 노후계획도시로 지정이 되면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보다도 더 빠르게 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혜택도 굉장히 큰데요. 현재는 200% 수준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5층에서 20층 정도의 이 아파트를 30층 이상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업무시설이나 교통, 환승센터 등 공공시설물을 이 재건축 사업에 포함을 하면 안전진단을 또 면제를 해주고요.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일산과 분당, 평촌 등 일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목동과 개포, 수서, 또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등 전국의 51곳이 대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정치권 공감대도 있고요.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환영할 것 같은데 하지만 역시나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얘기죠. 맞습니다. 여야 모두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앞선 재건축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이 한 단지를 건축하는 데에만 통상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법이 연내에 통과되더라도 재건축에 바로 속도가 붙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안전진단 면제와 이 용적률 특혜 등 다른 재건축 단지들과 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또 용적률이 늘어나
늘어나며 세대 수도 크게 늘어납니다. 주차장이나 교통 등 주변 기반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수 있을지도 좀 관심입니다. 또 인접한 지역에서 이 한꺼번에 많은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기존 입주민들은 어디로 이동을 해야 할지 이주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이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부라부라 법을 통과시키기보다는 이 주변 기반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지, 기존에 살던 입주민들을 어떻게 이주시킬지 이런 후속 조치를 함께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경제부 윤혜리 기자와 함께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휴대전화로 112를 누르고도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야심한 시각, 112 상황실에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어 전화기라도 두드려달라는 요청에도 답이 없습니다. 끊으려던 찰나, 전화기 버튼 소리가 들립니다. 즉시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가 발령됐고 버튼 소리로 상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신고자가 자는 척하며 몰래 112를 누른 거였습니다. 가해 남성은 3분 만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다이얼 소리 울림과 동시에 좀 이제 바로 좀 직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바로 코드 제로 하고 위치라든가 이런 걸 좀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스럭 소리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불과 3초 만에 끊어진 이 전화는 신고 이력을 찾아본 노력 끝에 데이트 폭력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신고자의 엄마나 아빠가 돼 대화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신고한 사실을 감추고 피해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방법입니다. 장난 전화라든지 또는 잘못된 전화라고 저희가 치부하지 않고 위급 상황이구나라고 전제를 하고 전화를 좀 받고 있습니다. 112 신고가 범인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신고자 휴대전화 카메라와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현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특히 용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112 신고는 모두 1,900만 건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5만 건 이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장난 전화도 여전해서 지난해에만 4,000건 넘게 처벌됐습니다. 경찰은 장난 전화가 위급한 상황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던 신생아가 폐렴 의심 진단을 받았다면서 산모 A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아기가 병원성 세균이 기도로 들어가 감염이 되는 질환인 흡인성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병원 측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이 CCTV를 고의로 삭제한 정황이 있다는 A씨의 주장과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가정집 두 곳에서 빈대가 확인돼 방제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빈대가 대전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전시는 빈대 합동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소독 의무 대상 시설과 주거 취약시설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네, 십자 인대 파열 이식 수술에 쓰이는 아킬레스건을 반으로 쪼개서 납품한 업체 관계자, 또 뒷돈을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건당국 허가도 받지 않은 재료여서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사용할 경우에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식 수술 재료로 쓰이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된 환자가 재건 수술을 받을 때 주로 사용하는 인체 조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전한 상태의 아킬레스건에 대해서만 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납품업체 대표 A씨 등은 절반으로 쪼갠 아킬레스건을 싼 값에 해외에서 들여와 병원에 납품했습니다. 부패 방지를 위해 냉동 포장 상태로 유통되다 보니 얼핏 보면 반쪽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운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들이 무허가 재료를 납품한 병원만 400여 곳.
벌어들인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는 무려 100억 원에 이릅니다. 조사 결과 영업사원들은 수술 도구를 갖고 다니며 불법 의료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의 치수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 행위를 하는 등 경찰은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뒷돈을 건네받은 의사와 간호사 50여 명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엇가 아킬레스건인 줄 알고도 수술에 사용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반쪽짜리는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떨어지고 의학적 검증도 완전치 않아 심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반쪽 아킬레스건으로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경찰이 파악한 규모만 6,500여 명에 이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그젯밤 10시쯤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외벽에 있는 전광판에서 한국 여자 다 성폭행하겠다는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올라왔습니다. 해당 전광판은 지나가는 시민이 QR코드를 통해서 메시지를 입력하면 전광판에 띄워지는 방식으로 롯데백화점 측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롯데백화점 측은 필터링 시스템이 있었지만 문제가 된 단어가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소장 작성을 마치는 대로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신도들에게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하게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검찰 수사관이자 교회 장로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대검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중징계를 청구했고 현재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여신도들의 가족이 교회에 대해서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을 성폭행 범죄자로 만들어 교회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잠들기 힘들거나 자다가 깨는 수면 장애를 겪는 환자가 지난해 110만 명으로 5년 새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진료 인원은 109만 8천 명으로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28.5% 증가했습니다. 환자 가운데 60대가 2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와 70대 순이었습니다. 한전 KDN과 한국 마사회로부터 YTN의 일대 주주 지분을 낙찰받은 유진 ENT에 대한 정부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유진 기업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유진 ENT가 신청한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연합뉴스TV의 새로운 일대 주주가 된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도 아울러 진행할 예정입니다. LG 트윈스를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염경엽 감독이 YTN 뉴스에 출연해서 이 팀을 지휘한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자신은 단 2%가 부족했던 좋은 팀을 맡아 우승을 함께한 운 좋은 감독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임 1년 만에 LG 트윈스의 29년 한풀이를 진두지휘한 염경엽 감독은 무엇보다 우승 못한 감독이란 꼬리표를 털어낸 게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피말리는 한국 시리즈는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2차전을 최대 승부처로 꼽았고 3차전 승리로 우승을 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팬분들도 많이 울었고 저희 선수들도 많이 울었고 뭐 저도 울었고 다 같이 어떤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우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전 팀을 맡을 당시 LG가 정상에 오르지 못한 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 때문으로 판단했고 가장 먼저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를 주문했습니다. 팀의 체질을 바꾸는 그 첫 번째 방법이 저는 도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시범 경기 때는 정말 무리할 정도로 많이 뛰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나? 신뢰가 쌓이면서 선수들은 자신감으로 무장했고 결국 정규 시즌 86승 중 절반 가까운 42승을 역전승으로 거둘 정도로 포기를 모르는 팀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차려진 밥상론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부족한 2%만 채우면 되는 상황에서 내가 감독을 만나서 저는 그 2%를 채워서 우승 감독이 된 거에 대한 행운, 잘 사려진 상에 숟가락을 올리는 그런 격이 된 거죠.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되는 투수 임찬규와 함덕주의 팀 잔류를 확신한다고 말한 염 감독은 신분조회 요청이 온 마무리 구우석은 미국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선수라면서도 1년 정도 더 함께하길 희망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더 강해질 LG의 내년 시즌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우승을 통해서 분명히 그런 계기가 만든 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내년 시즌, 내후년 시즌 계속 저희는 더 분명히 더 강한 LG 트윈스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네, 프로농구 인기 스타 KT의 허훈이 군 전역 뒤에 팀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한결 늠름해진 모습이었지만 특유의 재치는 여전했는데요. 허훈을 포함해서 예비역 병장들이 이번 주 코트로 복귀하면서 프로농구 열기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전역하자마자 곧바로 팀 훈련에 복귀한 허훈.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송영진 감독에게 복귀를 신고합니다. 이제 천군만마를 얻었으니까 좋은 소문 나야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동료들과 식사 시간, 특유의 입담과 장난기는 여전합니다. 유니폼 안 들고 왔어. 연습복을 들고 왔어, 연습복을. 유니폼 좀 챙겨 빨리 오래. 순간 나 메이저 좋아. 팬들은 커피차와 선물로 저녁을 축하했습니다. 경기 때 챙겨주시고 해가지고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토요일 경기를 잘해야 될 텐데 부담 팍팍이네 아주. 훈련장에선 굵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최근 소속팀 KT는 5연승으로 선두권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프로 선수로서 첫 복귀 경기를 앞두고 설렘과 긴장이 교차합니다. 전쟁터로 돌아와서 앞으로 내일부터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정말 치열하게 전쟁에서 꼭 살아남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우승 후보팀들과의 대결이 기다려진다면서 승부사 기질도 내비칩니다. SK나 KCC나 원주 DB 멤버가 너무 좋아서 한번 대결해보고 싶고 워낙 KCC에 친한 선수들도 많고 또 형도 있고 KCC랑 제대로 붙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허훈뿐 아니라 KCC 송교창과 SK 안영준, 가스공사 김낙현도 전역해 코트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롭게 가세하는 예비역 병장들이 프로농구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올해 수능도 곧 완전히 마무리될 텐데요. 지금도 내륙 대부분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과 제주 산간에는 밤부터 눈과 섞여 내리기도 하겠는데요. 비바람에 귀갓길이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따뜻한 음식과 함께 충분한 휴식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밤에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내일은 비와 함께 곳곳에 첫눈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오전 서쪽에서 시작돼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제주 산간에 최대 15cm 이상의 대설이 예보됐고 강원 산간과 충청, 호남에 많게는 7에서 10cm가 예상됩니다. 충청과 호남에는 큰 눈이 예보된 가운데 내일 전국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고요. 비와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도 매우 미끄럽겠습니다. 교통과 보행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에서는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대전 0도, 대구에서는 3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찬바람에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6도, 대구는 10도 예상됩니다. 비와 눈은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